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은 역사 이야기 12번째 고조선 이후 등장한 나라 초기 고구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구려 하면은 저희는 주몽을 생각하죠. 예, 고구려의 시조는 주몽이며 우리가 동명성왕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주몽 신화에 의하면 주몽은 하늘의 신 헤모스와 강의 신 하백의 딸 유아 사이에서 알로서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이죠. 예, 아래서 태어난 인물로 묘사되어 있고 그것은 천손의 자손으로 고귀한 혈통을 가진 인물이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예, 주몽은 여기 부여라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라게 되죠. 그 당시 이제 부여의 왕이었던 금화왕의 아들들의 어떤 시기, 질투 이런 걸로 인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 뛰어났던 그 주몽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 부여를 떠나게 되고 이후 그 졸본, 여기 졸본 부여직으로 내려와 그곳의 왕이었던 연타발이라는 사람의 눈에 띄게 되죠. 그래서 연타발은 자신의 둘째 딸이었던 소선호와 결혼시킴으로써 이 주몽을 사위로 맞이하게 되고 부여라는 나라에서 멀리 떠나왔던 또 주몽 입장에서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세력들의 어떤 지지를 받으며 세력을 키워나가면서 주변 지역을 정복하고 그런 과정에 오부족 연맹체인 고구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저희가 오부족 이러면 이렇게 순노부, 전노부, 계로부, 관노부, 소노부 이런 나라 부족들이 있었는데요. 전러부는 주로 왕비를 배출한 그런 부족이었고 보통 순노부에서 이제 왕이 배출됐는데 우리가 6대 태조왕 때 우리 역사에서 가장 오래 살으셨던 이 왕이었던 것 같아요. 119세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태조왕이 계신데 그분 때 이 계로부 출신만이 앞으로는 왕이 할 수 있다 해서 이제 계로부 고씨가 이제 왕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뭐랄까 전통을 만들었다 할까요? 예, 그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고구려는 주몽이 나라를 세운 게 기원전 37년이에요. 그때부터 그 나당연합군에서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668년 그 멸망할 때까지 거의 이제 700여 년의 그 세월 동안 대륙으로 진출하여서 그 넓은 대륙의 땅을 호령하며 중국 세력에 맞대응하는 막강한 그런 그 세력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한반도 북쪽 지역을 이제 이쪽에서 이제 성장한 나라로서 중국으로부터 침략하는 그런 그 나라들을 막아내는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 고구려이기도 하죠. 우리 그 고구려라는 이름의 어원을 살펴보면은 고구려의 그 구려라는 말은 고구려어에서 성 또는 고를 표현하는 말이래요. 이제 그 구려가 이제 성 또는 고을 이런 건데 고구려어로 치자면 이제 구루, 홀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구려라는 말에다가 크다, 높다라는 뜻을 가진 거 뭐가 있을까요? 예, 높을 고자가 있겠죠? 그 높을 고자를 덧붙임으로써 이제 큰 고을, 높은 성 이러한 뜻을 지닌 말로 오부족 그 연맹체가 나라의 어떤 이름으로서 쭉 사용을 해오게 되죠. 예, 그러다가 그 장수왕 때부터는 높고 빼어나다라는 어떤 그런 말로써 고구려를 줄임말인 고구려라는 국호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은 오색의 중요 이유로는 자신들의 국호를 고구려라는 표현보다는 주로 고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고려 중기에 김부식이 삼국사기라는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을 기록할 때 왕건이 세운 고려와 구분하기 위해서 전승 기록에 등장하는 고려를 모두 고구려라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고구려 이렇게 나라를 이제 부르게 된 거죠. 고구려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 첫 번째로 저희가 고구려인들의 경제 활동을 살펴보자면은 고구려인들은 고구려인들 지배 계층은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주로 이제 산으로 많이 둘러싸여 있는 구릉지대다 보니까 식량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었나 봐요. 그래서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의 어떤 그런 사람들로부터 수탈한 곡식들을 많이 저장하고 그랬었는데 주로 이제 함경도 지역에 위치했던 옥저 그리고 그 강원 북부 지역에 있었던 동해라는 그런 나라를 통해서 그 부족한 식량이라든지 또 자신들이 필요한 생필품, 그러니까 소금, 해산물, 그리고 이제 또 고구려인들이 많이 타고 다녔던 말, 과하마라는 그 작은 말, 그리고 이제 단공 이런 것들을 조공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생활 수단을 가졌다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중국의 동북부 지역에 가면은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집 옆에 붙어 있는 창고 같은 건데 이게 이제 고구려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의 부경이라는 창고를 집집마다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예, 그런 걸 좀 알아보고자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인들은 그러면 또 어떠한 그 풍속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들만의 또 대표되는 풍속들이 있었겠죠? 예, 물론 고구려 사람들은 무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고구려인들의 그 벽화, 생활 모습을 이렇게 담겨는 벽화 그림을 보면은 사냥하는 그림이라든지 뭐 붓을 연마하는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무예를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일책시법이라고 하는 그 법이 있어서 이것도 이제 우리 부여를 배울 때 일책십일법이 있었잖아요. 손해를 끼치면 12배로 갚아야 된다는 것처럼 손해를 끼치면은 10배로, 10배로 이제 그 상대한테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러한 그 일책시법이라는 법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고구려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결혼 풍습으로는 이제 두 가지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형사 취소원이라는 그 제도가 있었어요. 형사 취소원이라는 제도는 저희가 이제 부여에서 배울 때 이제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형이 죽으면은 아우가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런 제도로서 아무래도 남편이 죽게 되면은 부인이 자녀들과 그 남편의 어떤 재산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친정 집단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 남편 집단은 좀 어떤 면에서 재산적인 면에서 손실을 입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남자 집안의 재산이 여자 쪽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집안의 인적, 물적 이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만들어진 그러한 결혼 제도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형사취손이라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고구려의 왕비 중에 이제 우왕우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고국천왕 9번째 임금님인데 그 우왕우는 왕이 죽자 자기 바로 아래 동생인 그 첫 번째 동생인 그 시동생이죠. 발기를 찾아가서 임금이 돌아가신 것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자신이 그 시동생을 왕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말을 이렇게 흘리게 돼요. 이제 그러자 이제 발기는 왕한테 어떤 연고가 생기게 되면은 당연히 아들이 없던 그 왕이 서열 입장에서 자신이 뭐 왕비가 도와주지 않아도 왕이 될 수 있는데 왜 한밤중에 이런 얘기를 권력과 관련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다니나 이제 싶어서 이 첫 번째 그 시동생 발기 입장에서는 형수의 그런 행동이 굉장히 마땅치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밤에 아녀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런 말을 운운하느냐 이러면서 자기 형수의 행실에 대해서 좀 언짢게 생각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런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러자 이제 우시 부인이 굉장히 뭐랄까 자존심 많이 상했겠죠? 그래서 그 밤에 이제 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두 번째 시동생인 연호라는 분을 찾아가요. 그랬더니 그 연호는 한밤중에 형수가 자기를 찾아온 어떤 까닭이 있겠지 싶어가지고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그 형수를 대접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 연호의 마음을 이제 또 얻게 된, 그리고 이제 이 우왕우 입장에서는 자기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주는 그러한 그 둘째 시동생 연우를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 돌아온 다음에 이제 이튿날 아침 일찍 다음 왕이 계승자는 왕이 돌아가셨다 이러면서 다음 왕이 계승자는 바로 둘째 시동생인 연우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우왕후께서는 이 형사취소원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고구려에 또 한 번의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남자들이 그 남자 집안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들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결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 형사취소원이라는 제도를 이렇게 시행한 어떤 그 고구려의 제도였다면은 또 한편에서는 이 우왕후 같은 여인은 또 이런 제도를 통해서 고구려의 왕비로서 두 번이나 왕비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이 우왕후는 그 죽은 때 유언으로 이제 구국천왕 자기 첫 번째 남편 옆에 이게 묻히기를 원하기보다는 오히려 두 번째 그 남편이었던 시동생이죠. 그 산상황 무덤 옆자리에 묻히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무당의 꿈에 이제 고국천왕이 나타나가지고 이 우왕후하고 막 싸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예. 우리 또 다른 혼인제도에 이르면은 서옥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신부집 본체 뒤편에다가 이제 작은 별채를 지어서 그 집을 사위집이다라고 하는 이제 서옥이라고 부르는 그런 집을 지어뒀었는데 혼인날 저녁 무렵이 되면은 신랑이 이제 신부집 문 밖에 도착해서 자기 이름을 크게 밝히고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아무쪼록 신부와 잘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두 번, 세 번 거듭 청하면은 신부 부모가 이제 나와서 사위집에 가서 자도록 허락을 하였다고 그래요. 그럼 신랑이 가져온 돈과 태백을 그 집 옆에다가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옥제를 대릴사위제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대릴사위는 사위가 끝까지 처가해서 이렇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면은 이 서옥제는 자식을 낳아서 장성해가지고 그 자식이 결혼할 때가 되면은 처와 자식을 데리고 본가로 돌아갔다 그래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서옥제하고 대릴사위는 이제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죠. 신랑이 신부를 이제 본가로 데려갈 때에는 일체의 재물을 처가댁에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고대 사회가 노동력을 중시했던 그 사회인 만큼 어쨌든 사회가 자식이 장성할 때까지 처가댁에다가 충분한 노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아내를 데려갈 때에는 다른 재물은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장가를 든다, 장가를 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장가는 이제 장입집을 의미하는 그런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서옥제와 같이 여자집에서 결혼을 올린 뒤 남자가 일정 기간 그곳에 머무르는 풍습이 오랫동안 유지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 초기까지도 나타나는데, 그런 같은 것으로 봤을 때 우리의 전통, 그 결혼 풍습은 처가살이를 선호했던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겠죠. 그 세종 때 본격적으로 친영례를 시행하도록 이제 조치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친형은 신랑이 장인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와 본가에서 혼례를 올리는 방식이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집을 간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제도와 간습을 바꾸는 일을 막 하려고 했었지만은, 오랜 세월 동안 정착한 그 장가간다라는 그 풍습을 유지해온 사람들이 쉽게 그 관습을 바꾸진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시집을 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착하기까지는 그래도 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고구려에 있는 그 10월에 추수감사제로서 이제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그 왕과 신하들이 국내성, 고구려 수도죠. 국내성 동쪽에 있던 큰 동굴에 모여서 신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하늘에 한 해 그 농사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잘 거둬진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제천 행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저희 이제 12강 역사 공부를 다 마쳤는데요.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역사란 과거의 기록으로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어떤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진실된 역사를 규명하고 끊임없이 역사를 학습하는 자세가 저희에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우리가 비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수업하는 마지막 수업 시간이었잖아요. 너무 그동안 감사하였고요. 7월에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